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사람의 유전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한 단원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 건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유전 연구가 사실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한 세대의 길이가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유전 현상을 직접적으로 이 전체 시기를 관찰하면서 언제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고요. 그리고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인들이 배우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이 유전 형제 사이에서 어떤 자녀가 태어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임의로 교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형질의 유전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형질도 많기 때문에 이 형질 발현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밑에 연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특정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해당 형질의 우열 관계, 그리고 유전 방식, 유전자 분포,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경로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계도 분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게 될 이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계도 분석하는 것들인데요. 오늘 배우는 원리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잘 듣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쌍둥이 연구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성장 환경에 따라 형질 발현이 일치하는 정도를 조사를 할 건데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정보는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형질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것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조사입니다. 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해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게 될 건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 집단에서 어떤 유전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인데요.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단계를 관찰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수, 크기, 모양 등을 분석할 수 있고요. 자, 이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유전자를 또 직접 분리해서 유전자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게놈지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더 빠른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분석도 더 훨씬 더 단축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유전 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대립 형질입니다.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형은 상동 염색체에 있는 이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로 우리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표현형은 이렇게 유전자형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맹의 경우에는 이 대문자 T와 조문자 T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문자는 우성을 주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그리고 대문자 T와 소문자 T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 이렇게 열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정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미맹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는 유전자형이고요. 구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서서 지금 대문자, 소문자 얘기하면서 미리 얘기했지만 우성, 유전자형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열성은 이 유전자형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방금 예시 들었던 이 미명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표현형이 정상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럼 이 정상인 유전자가 이 미맹인 유전자보다 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얘는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어서 상염색체 유전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게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형질의 발현 빈도가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성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이 남녀 사이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유전. 이런 걸 우리는 단일 대립 유전자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멘델 법칙 중학교 때 배웠죠. 멘델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이루어지고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조합에 따라서 명확하게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유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체 형질은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대립 유전자의 유전은 분리 법칙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복대립 유전의 예시가 ABO식 혈액형이에요.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A, B, O 이 세 가지가 결정할 건데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대립 유전자 이렇게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IA하고 I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동등하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A, B에 비해서 O는 열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혈액형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성염색체의 유전 한번 볼게요. 사람의 성을 결정할 때는 X, Y 이 성염색체가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서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XX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X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성이 가지는 성염색체는 오로지 X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에서는 성염색체가 X 염색체만 있고 정자의 경우에는 X 또는 Y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는 난자의 역할보다는 정자의 역할이 더 크겠죠. 결정을 지어주는 건 X 정자냐 Y 정자냐 요 차이니까요. 자, 그리고 반성 유전 한번 볼게요. 앞서 말했던 이제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성별에 대한 빈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X의 숫자를 보면 여성은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우열의 관계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말했던 우성 열성이 적용이 될 건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XY가 있기 때문에 X 염색체에 있는 이 대립 유전자는 얘를 상대할 수 있는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형질의 유전이 성별과 연관된 유전 현상으로서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 경우하고 Y 염색체에 있는 경우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대표적인 예시는 적록생명 유전인데요. 적색과 녹색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에서 이 신호를 구분이 어렵겠죠.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한번 내용 볼게요. 1번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는 열성이고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생명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남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록생명이 되거든요. 이유는 왜냐면 남성은 X를 하나밖에 가지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는 이걸 생명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냥 보인자라고만 얘기하고요. X 염색체 두 개 모두 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정록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남성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상인 XY와 그리고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X-Y 해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요. 자, XX가 있을 수 있고 XX-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먼저 XX는 정상이고요. X와 X의 경우에도 정상으로는 나타납니다. 표현형상으로는. 하지만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 정록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어서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살펴볼게요.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단일 인자 유전은 대립 형질이 뚜렷한 반면에 다인자 유전은 다양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을 단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멘델 법칙에 따라 우성과 열성이 확실히 구분되는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이 우성과 열성의 분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형이 중간값이 큰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단일 인자 유전은 표현형이 불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나는 반면에 다인자 유전은 여러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고 발현의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했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